안녕하세요. 사건 이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시끄러웠던 스캔들의 주인공이죠. 어우동에 대해 아주 깊고 또 집요하게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흔히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새끼 넘치는 유부 정도? 오늘 그 이미지 저희가 완전히 산산조각 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한 여자가 왜 그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펀치 하나 날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우동은 본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종의 활동명, 예명 같은 거였어요. 그녀의 본명은 박구마로 추정됩니다. 박구마, 이름은 평범한데? 근데 이 어우동이라는 별명의 뜻을 알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한자로 유유통, 더불어 함께 어울려 통한다는 뜻이거든요. 와, 자기 삶의 방향성을 그냥 이름에다 선포해버린 거네요. 아니 근데 멀쩡한 양반집 귀수가 그것도 왕실 며느리였던 사람이 왜 이런 파격적인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걸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그녀가 추락하기 전 얼마나 높은 곳에 있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조선판 다이아몬드 수저였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종 이품 지중추부사를 지낸 방윤창. 지금으로 치면 거의 외교부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 관료였죠. 집안만 좋았겠어요? 외모는 또 어땠고요? 아시다시피 조선 왕조실록은 진짜 건조한 역사서라 웬만해서 인물 외모 묘사를 안 하거든요. 네, 절대 안 하죠. 그런데 실록에 딱 한 줄, 그녀를 두고 아리따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한 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역사가들이 굳이 기록으로 남길 정도였다는 건 그녀의 미모가 당대에 공인된 사실이었다는 거죠. 바로 집안, 재력, 미모까지 모든 걸 갖춘 이 여인이 어디로 시집을 갔겠습니까? 바로 로열 패밀리, 왕실입니다. 태종 이방원의 증손자인 태강수 이동과 결혼하게 된 거죠. 왕실 며느리가 되면서 신부는 정점을 찍습니다. 네,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 이름이 오르고요. 남편과 같은 정사품, 혜인이라는 외명부 자기까지 받습니다. 딸까지 낳으면서 정말 완벽한 삶 그 자체였어요. 바로 이겁니다. 조선의 여성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랐던 여자. 그래서 그녀의 추락이 더욱 비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다가오는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파국의 시작은 남편 태강수 이동의 일방적인 주장, 여기서 시작됩니다. 성현이 쓴 용제총화라는 야사집에 아주 자극적인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 유명한 얘기. 네, 남편이 내 아내가 은그릇 만드는 장인, 즉 은장이와 바람을 피웠다라며 그녀를 내쫓았다는 겁니다. 이 묘사가 아주 디테일하고 악의적이에요. 어우동이 계집종의 옷으로 갈아입고 은장이 옆에 앉아서 어머 솜씨가 너무 좋으시네요 하면서 꼬시다가 내실로 끌어들여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딱 들어보면 어우동이 잘못했네 싶잖아요. 네, 완전 그렇게 들리죠. 하지만 그게 바로 남편이 노린 효과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사적인 카운터펀치가 들어갑니다. 바로 국가 정사인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이죠. 실록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태강수 이독이 연경대라는 기생에게 푹 빠져서 멀쩡한 아내 박씨, 즉 어우동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냈다. 우와. 이거 완전 쓰레기 아닙니까? 자기 바람 피운 거 덮으려고 아내한테 간통 누명을 씌운 거예요. 진짜 나쁜 남자죠. 근데 이 사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실 감찰기관인 종부시가 이 사실을 파악하고 당시 임금이었던 성종에게 보고를 합니다. 성종이 딱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남편 잘못이잖아요. 명백하죠. 그래서 판결을 내립니다. 남편의 잘못이 매우 크니 두 사람은 다시 합쳐라. 와, 연이 직접 나서서 아내 편을 들어준 거예요. 와, 이 정도면 상황이 정리될 것 같죠? 그럼요, 왕명인데. 천만의 말씀이죠. 남편 태강수 이동의 반응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왕의 명령을 그냥 개무시해버리고 끝까지 어우동을 받아주지 않아요. 와, 대박이다. 심지어 3개월 뒤에는 빼앗겼던 자기 직위까지 되찾습니다. 진짜 피가 거꾸로 솟네요. 남편한테 배신당했지, 억울한 누명 썼지, 심지어 국가 최고 권력자인 왕의 명령조차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목격한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녀를 보호해줄 사회적 시스템이 완벽하게 붕괴된 순간이에요. 남편, 시댁, 친정, 심지어 국가의 법까지 어느 것 하나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죠. 모든 합법적인 길이 막혔을 때 그녀는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한 거군요. 네, 사회가 정해놓은 모든 규칙을 깨부수는 아주 급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어우동에게 한 여정이 남자를 소개해줍니다. 근데 그 상대가 하필이면 남편의 육촌 형제뻘인 방산수 이난이었어요. 아, 이게 그냥 먼 친척이 아니라고요? 네, 법적으로 유복친 관계. 즉, 상을 당하면 함께 상복을 입어야 할 만큼 가까운 친족이에요. 당시 법과 윤리로는 명백한 근친상간에 해당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복수가 가장 어둡고 금기시된 영역에서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 아주 그냥 불타올라요. 어느 날 이난이 어우동의 집에 갔다가 벽에 걸린 붉은 저고리를 보고 즉석에서 시를 한 수 지어줍니다. 빈 방은 고요한데 향기만 남아있네. 오늘 밤 꿈속에서라도 그리운 정 그려부리. 완전 로맨스 영화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너무 로맨틱하죠. 근데 그 상대가 법적으로 시조카뻘이었다는 게 이 로맨스의 핵심입니다. 아, 그게 함정이구나.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금기를 넘어서는 쾌담이 동반된 관계였을 겁니다. 그리고 어우동의 화답은 더 파격적입니다. 와,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어우동이 이난에 대한 사랑의 증표를 자기 몸에 새깁니다. 바로 문신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에 작은 상처 하나 내는 것도 불효로 여겼던 시들거든요. 그런 시대에 자기 팔뚝에 버젓이 연인의 이름을 새겨 넣은 거예요. 와, 이 언니 진짜 세다. 이건 그냥 사랑의 수준이 아니에요. 내 몸은 부모나 남편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엄청나게 급진적인 선언인 거죠. 완전 조선시대의 힙스터 퍼포먼스 아티스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문신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있어요? 네, 수사 기록에 따르면 다른 쪽 팔에는 당시 의수를 배우던 학생 박강찬의 이름이, 등에는 하급관리 가희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와, 사랑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늘어난 건가요? 완전 연애 이력서네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연애를 넘어서서 자신을 억압했던 사회 모든 규범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전의 정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신분의 파괴입니다. 그녀와 관계를 맺은 어우동 리스트에는 어우동의 노비라는 이름도 등장합니다. 양반과 노비의 결합이라 이건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연애 스캔들을 넘어서는 조선의 신분 질서라는 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였던 거죠. 정확합니다. 당시 지배층에게 성적인 문란함보다 더 두려웠던 것이 바로 이 신분 질서의 붕괴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녀는 남자들을 만날 때마다 일부러 하급 군인의 첩이나 집안 기생으로 신분을 속이면서 의도적으로 양반이라는 자신의 계급장을 떼어버렸어요. 복수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체제 자체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네요. 네, 그렇게 조선의 모든 금기를 깨부수며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던 어우동, 결국 방산수 이난과의 근친상간 스캔들이 발각되면서 의근부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어우동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록에 보면 그녀가 예전에 유감동이라는 사대부 여성도 간통 스캔들이 있었지만 사형은 면했더라. 나도 다 털어놓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했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일종의 판례를 믿었던 거죠. 그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어우동은 국문장에서 자신과 관계를 맺은 남자들의 이름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실토해버립니다. 무려 17명. 이른바 어우동 리스트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죠. 조용하던 조정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름이 나와도 끝이 없으니까 대신들이 단체로 멘붕에 빠진 거죠. 아니, 이게 지금 종친의 며느리 입에서 나올 소리가 맞는가 하면서요. 조정이 경악한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당연히 숫자 17명. 어마어마하죠. 둘째는 장소. 무슨 공공기관 건물, 길가에 빌린 집은 그렇다 쳐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사당에서까지 정을 통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바로 상대의 신분입니다. 왕실 종친, 양반 관료는 물론이고 천하디천한 노비까지. 신분의 위아래를 가리지 않았다는 점. 이게 조선의 지배층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자 그녀를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이유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죄는 단순한 간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회 질서 교란이었습니다. 아, 자신들의 지배 이데올로기 자체를 그녀가 온몸으로 부정하고 조롱했다고 받아들인 거네요. 네. 결국 대신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풍속을 어지럽혔으니 사형시켜야 한다는 강경파와 법적으로 사형감은 아니니 유배를 보내자는 온건파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논쟁을 지켜보던 성종,
일단 시간을 좀 끄는 척해요. 하지만 이미 성종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의금부에 어우동을 죽일 수 있는 법조항을 어떻게든 찾아오라는 숙제를 내주죠. 결국 본보기를 삼기로 한 거군요. 그렇죠. 당시 성종은 가부장적 질서를 강화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우동은 그들의 프로젝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최악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결국 성종은 이런 자를 살려두면 음란한 풍속이 다시 일어날까 두렵다며 사형을 확정합니다. 근데 마땅한 법이 없으니까 있지도 않은 남편을 배반하고 제가한 죄라는 죄명을 억지로 만들어 적용해요. 정말 터무니없는 죄명이죠. 그녀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난 것이지 배반한 게 아니고 재혼한 적도 없으니까요. 처형 방식도 교부대시, 즉 사면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즉시 집행하는 가장 가혹한 교수형이었습니다. 자, 결국 어우동은 명이 내려진 그날 바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우동은 그렇게 죽었는데 그녀와 함께 스캔들을 만들었던 어우동 리스트의 남자 17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네, 한 명도요? 네, 대부분 벌금을 내고 풀려나거나 잠시 유배를 다녀오거나 심지어 무죄로 방면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결국 이 거대한 스캔들의 모든 책임은 여자 혼자 뒤집어 쓴 꼴이네요. 그렇습니다. 당시 위정자들의 논리는 더가관이었어요. 천한 기생처럼 행동한 어우동 때문에 순진하고 죄 없는 선비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와, 진짜 대단한 논리네요. 모든 원인을 여성에게 돌리고 남성들은 피해자로 둔갑시킨 참으로 편리하고 대단한 논리죠. 왕실의 며느리에서 시대의 스캔들 메이커로, 그리고 결국 체제의 희생양이 되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어우동. 그녀의 삶은 시대에 대한 저항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개인의 타락이었을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